동물의 감정에 관한 생각, 지난 시간에 이어 본문 제5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권력의지, 정치, 사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백악관 대변인이던 숀 스파이서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덤불 속으로 숨는 모습이 공개되었을 때 나는 워싱턴 정치도 영장류 정치와 똑같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보다 며칠 전에 제임스 코미는 파란색 커튼이 있는 방 뒤쪽에 서 있는 동안 배경에 섞여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파란색 정장을 입었다. 키가 큰 FBI 국장은 이렇게 해서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포옹을 피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 실수는 실패했다. 환경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몸짓 언어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영장류 정치의 최고봉이다. 토론 능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과 후보의 키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연히 키 큰 후보가 더 유리하다. 키 작은 지도자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올라설 수 있는 상자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자신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을 버스 한 대에 가득 태워 실어 날랐는데 사진을 찍을 때 그들 사이에서 우뚝 선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였다. 그런 예는 차고 넘치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가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는 스테로이드가 넘치는 수컷 침팬지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예비 선거를 사실상 남성성이 과다하게 분출되는 몸짓 언어 경연장으로 바꿔놓았다. 정치적 쟁점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비록 트럼프가 상대를 위협하고 짓밟는 데에는 아주 뛰어나긴 했지만 본선에서 여성 경쟁자와 맞서는 데에는 이 전략이 반드시 도움이 되진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영화에서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그 반대 상황에는 기겁한다. 힐러리 클린턴을 만난 트럼프의 몸짓 언어는 당장이라도 상대를 때려 눕히고 싶지만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간 자신의 출마 자격이 날아가고 만다는 사실에 고통받는 영혼에서 뿜어나오는 그것이었다. 대부분의 해설가가 트럼프의 패배를 판정한 그 토론 직후에 영국 정치인 나이절 페라지는 가슴을 두드리는 행동을 흉내내면서 트럼프가 실버백 고릴라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내 기억으로는 이 시기만큼 알파에 대한 언급이 스스럼없이 분출된 적은 없었는데 예컨대 트럼프의 아들 에릭은 여성에 대한 아버지의 외설적인 농담을 알파 개성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대화 방식이라며 변명했다. 동물 연구에서 알파 수컷은 단순히 무리 중에서 지위가 제일 높은 수컷을 뜻한다. 정치적 용어로서는 특정 종류의 성격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점점 많은 경영 지도서들이 자신감, 의지되는 태도, 목적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파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알파 수컷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순전히 몸 크기와 타고난 기질만으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영장류의 알파 수컷은 단순히 남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책임감이 큰 존재이다. 이 지위에 오르는 수컷은 반드시 가장 크고 힘이 가장 세고 가장 비열한 것은 아닌데 남들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알파 수컷은 약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고통받는 침팬지를 달래어 안심시킨다. 한 침팬지가 싸움에 진 침팬지를 안아주는 사례들을 모두 분석한 결과 우리는 일반적으로 암컷들끼리는 수컷들끼리보다 더 자주 위로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예외는 바로 알파 수컷이다. 알파 수컷은 최고 치유자 역할을 하면서 고통받는 침팬지들을 무리 내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위로한다. 이 점에서 트럼프는 진정한 알파 수컷과 극적으로 다르다. 트럼프는 공감과 맞서 싸웠다. 나라를 통합하고 안정시키거나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표현하는 대신에 불화의 불길을 지폈다. 따라서 영장류 학자의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행동을 알파 영장류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 권력의 정성에 오르려는 욕구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지만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측면에서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침팬지보다 못하다는 소리죠. 인간 정치 이면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원동력은 지도자의 권력욕과 지지자의 지도력 갈망이다. 대부분의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계를 중시하는 종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에게 감추려고 할까? 그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는데 말이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서열에 나타나는 것, 또 우리가 소득과 지위에 집착하는 경향, 작은 조직에서 서로에게 부여하는 그럴싸한 직함, 정상에서 추락한 성인들이 유치하게 망가지는 모습 등이 그 예이다. 우리의 강한 권력욕은 사람들이 권력을 잃었을 때 보이는 반응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다음날 사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리처드 닉슨은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고, 북한의 경애하는 지도자였던 김정일은 수력발전 댐을 시찰 나갔다가 우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전에 수리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겼다는 사실에 그는 격분했다. 감정의 강도가 높을수록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도 더 커진다. 성마른 기질과 약한 심장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에 무너진 셈이다. 침팬지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기존의 지도자가 체면을 잃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반응의 시끄러움과 열정에 깜짝 놀랐다. 알파 수컷은 평소에는 품이 있는 성격이었는데 도전자가 돌진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의 등을 찰싹 치고 그가 있는 방향으로 큰 돌을 던지자 평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변했다. 알파는 마치 어미가 가슴에서 밀어낸 어린 유인원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시끄럽게 짜증을 부리는 와중에 달래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어미를 훔쳐보는 어린 침팬지처럼 알파는 누가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주시했다. 자기 주위에 모인 무리가 충분히 많으면 알파는 즉각 용기를 되찾았다. 이제 알파는 지지자들을 뒤에 업고 다시 경쟁자와 맞섰다. 최고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나서 이 알파 수컷은 싸움이 끝날 때마다 매번 권좌에서 쫓겨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채 먼 곳을 응시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활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이 얼굴은 무표정했다. 며칠 동안 먹는 것도 거부했다. 한때는 매우 인상적인 거물이었지만 이제는 그 유령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권력 다툼에서 패해 시리에 빠진 알파 수컷에게는 마치 세상에서 빛이 사라진 것 같았다. 위계의 구조는 일단 자리 잡고 나면 갈등의 소지를 없앤다. 서열이 낮은 사람들은 당연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길 선호하겠지만 대신에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차선에 만족한다. 이들은 또한 자신보다 서열이 더 낮은 사람들을 찾아 자신의 좌절에 대한 분풀이를 한다. 지위 신호의 잦은 교환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굳이 자신의 위치를 힘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주고 이것은 모두에게 숨을 돌릴 여유를 준다. 사람이 침팬지보다 더 평등주의자라고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인정하는 질서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많은 동물이 싸움 도중에 서로를 죽인다. 두 수사슴이 싸우다가 서로 뿔이 얽히거나 두 비비가 싸우다가 긴 송곳니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내는 바람에 어느 한쪽이 출혈 과다와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상대의 죽음을 처음부터 의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침팬지의 경우 동족에 대한 공격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그 행동이 매우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크게 충격받은 어조로 공격자들이 희생자의 피를 마셨다거나 의도적으로 다리를 비틀어 떼어내려고 했다면서 침팬지의 극단적인 잔혹성을 이야기한다. 침팬지는 처음부터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이며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작업의 효과와 경쟁자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며칠 뒤에 끔찍한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 일이 많다고 한다. 남겨두고 간 시체가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서도 이들은 전혀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을 기대했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의도적인 살해에 너무 놀랄 이유가 없는데 포식동물은 늘 다른 종을 의도적으로 죽이기 때문이다. 침팬지는 동족을 죽일 때 같은 종류의 의도성을 보여주는데 이 때문에 나는 이 경우에 살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 경험에 따르면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통치 기간이 더 길며 또 잔혹한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좋은 통계 자료가 없고 나는 예도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하면서 관자를 유지하는 수컷은 겨우 2년 정도만 그 자리에 머물며 지도자가 폭군일 경우에 무리는 도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전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인기가 있는 지도자는 아주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때가 많다. 만약 젊은 수컷이 이런 알파에게 도전하면 무리는 알파의 편을 든다. 암컷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무리 생활을 보장하는 알파 수컷의 안정적인 지배보다 더 좋은 것도 없다. 그래야 새끼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암컷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수컷이 권자에 계속 머물길 원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권자를 잃더라도 무리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저 사닥다리에서 몇 계단 아래로 떨어질 뿐 무리 내에서 우아하게 늙어간다. 또한 마쿠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우리가 다른 종들과 많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중에서 한 부분 집합만, 그러니까 좋은 감정들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동물의 감정에는 성적 질투 때문에 경쟁자를 공격하거나 지위를 놓고 싸우거나 남을 희생시키면서 세력권을 넓히거나 새끼를 살해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동물의 감정적 삶이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최초로 연구한 동물의 감정은 공격성이었다. 사람의 경우 분노라고 부르는 이 감정은 동물에게도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분노와 공격성은 가끔 반사회적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사회적 감정이다. 고함과 모욕, 비명, 문 쾅닫기, 접시 던지기 등의 사례를 모두 다 도시 지도에 표시한다면 그 점들은 일반 가정들에 압도적으로 집중될 것이다. 즉 대부분 거리나 경기장, 학교 운동장, 쇼핑몰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어난다. 공격성은 사회적 관계의 조건을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격성이 자주 표출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가까운 사회적 관계는 회복력이 가장 큰 관계이기도 하다. 가족들이 서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 관계에서는 화해가 아주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영장류들도 갈등의 파괴적 효과로부터 자신들의 유대를 보호하기 위해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 이들도 싸우고 나서 키스를 하고 털 고르기를 한다. 이들 역시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해가 훨씬 쉽게 일어난다. 하지만 공격성이 보편적이고 화해가 드문 영역이 하나 있는데 이 영역은 1966년에 콜라트 로렌츠가 공격성에 관하여에서 우리에게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적 충동이 있으며 따라서 전쟁은 인간 생물학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현대의 전쟁이 우리 종의 공격적 본능과는 많이 동떨어진 현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인류의 이야기는 전쟁이다. 아주 짧고 위태위태한 막간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평화가 찾아온 적은 결코 없었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잔인한 싸움이 보편적이었으며 그칠 날이 없었다라고 했다. 한편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분석 중 하나는 탄자니아에 사는 하드 자족의 교우 관계를 지도 위에 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들은 자기 집단과 친족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접촉 네트워크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조상에게 전쟁이 늘 하나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들은 처칠이 상정한 것과 정반대인 하드 자족의 패턴을 따랐을 것이다. 평화와 조화로운 시기가 오래 지속되다가 가끔 폭력적인 대결이 막간을 장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논쟁에서는 처음부터 유인원이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대상은 평화로운 성향을 고려한다면 보노보가 아닐까 싶다. 보노보 무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는 늘 암컷이다. 유일한 예외는 동물원에 암컷과 수컷이 각각 한 마리만 있을 때이다. 수컷 보노보는 암컷보다 더 크고 힘이 세며 송곳니도 더 길다. 이 경우에는 수컷이 우두머리가 된다. 하지만 무리가 커지자마자 동굴 안에서 두 번째 암컷이 들어오면 수컷의 우위는 끝난다.
대개 암컷들은 수컷들의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암컷 침팬지는 학대와 가끔 일어나는 새끼 살해를 견뎌내야 하지만 암컷 보노보는 이런 문제를 전혀 겪지 않는다. 어떤 수컷과 문제가 생기자마자 서열이 높고 나이가 많은 암컷들이 나서 젊은 암컷들을 돕는다. 이런 동료의 덕분에 수컷의 폭력을 견제할 수 있어 암컷 보노보들은 비교적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여성은 특별한 장애물에 맞닥뜨린다. 매력적이고 잘생긴 것이 남성에게는 큰 장점인 반면 여성에게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 여성은 가임기를 지나 남성의 시선을 끌지 못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지도자로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이는 가임기 여성을 다른 여성 유권자들이 경쟁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골다 메이어, 인디라 간디, 마그릿 대처를 비롯해 현대 여성 국가 지도자들은 모두 폐경기를 지난 나이였다. 이 말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없지만 러닝메이트를 젊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택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제도를 조직하는 감정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감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의 핵심에 존재한다. 감정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감정 지능이 있는데 이것은 남의 감정을 읽고 감정 정보를 사용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통속 심리학 개념이다. 공정성 감각이 좋은 예이다. 이것은 흔히 이성과 논리의 산물이자 인간 특유의 도덕적 가치로 간주되지만 우리가 다른 영장류와 객과 동물과 조류와 공유하는 기본 감정이 없었더라면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공정성 감각은 이 공유 감정이 지적으로 변한 것이다. 공정성 감각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카푸친이라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오이와 포도를 사용한 실험을 했다. 많은 구멍이 뚫린 플렉시글라스 뒤쪽의 실험실 안에 두 원숭이를 나란히 앉혔다. 두 원숭이에게 보상으로 오이를 주면 단순한 과제를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로 수행했다. 그러고 나서 한 원숭이에게 이들이 선호하는 포도를 주고 다른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주는 방식으로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었다. 오이를 받은 원숭이는 자신이 받은 보상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매우 기분이 상했다. 더는 과제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고 오이 조각도 실험실 밖으로 던져버렸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이름에 썼던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스털린은 모든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행복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하지만 이스털린은 전체 사회가 더 부유해지더라도 평균적인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부른다. 행복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부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 불안한 데 있다. 즉 행복감은 자신의 소득이 남의 소득보다 얼마나 더 많으냐에 달려 있다. 이 실험 영상은 유튜브에 아직 남아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최후 통첩 게임을 아십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예컨대 $100를 주면서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지라고 한다. 이 사람이 분배 비율을 정한다. 그것은 50대 50이 될 수도 있고 90대 10이 될 수도 있으며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의 제의를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받는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의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두 사람 다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상대방의 거부권 때문에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낮은 분배 비율을 제의했다간 퇴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침팬지도 정치적 동맹은 말할 것도 없고 사냥을 하거나 세력권을 방어할 때 협력을 한다. 하지만 그 원리를 말로 설명해 줄 수 없는 종을 대상으로 최후 통첩 게임을 실험할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택한 해결책은 두 가지 색 중 하나로 칠한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토큰은 그것에 해당하는 양의 먹이와 교환할 수 있었다. 공동 연구자인 다비 프록터는 침팬지 두 마리를 창살로 분리된 방에 나란히 앉게 한 뒤 한 침팬지에게 두 가지 색의 토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만약 그 침팬지가 그중 어떤 색을 선택하면
다비는 그 침팬지에게 바나나 5조각을 주고 다른 침팬지에게는 1조각을 주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색을 선택하면 다비는 둘 다에게 바나나를 3조각씩 주었다. 따라서 선택권을 쥔 침팬지는 자신에게 더 좋은 결과와 둘 다에게 가장 좋은 결과 중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후 통첩 게임에서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 선택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택권을 쥔 침팬지는 토큰을 곧장 다비에게 건너줄 수 없었다. 반드시 상대 침팬지를 통해 다비에게 전달해야 했다. 따라서 선택권을 쥔 침팬지는 먼저 토큰을 창살 너머로 상대 침팬지에게 건네주었고 상대 침팬지는 그 제의에 동의하면 그것을 다비에게 주었다. 침팬지들은 두 가지 색의 의미를 금방 알아챘는데 이것은 선택권을 쥔 침팬지가 이기적인 토큰을 건네주었을 때 상대 침팬지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상대 침팬지는 창살을 쾅 치거나 심지어 입속에 가득 머금은 물을 뱉어 불쾌감을 표시했다. 만약 사람의 공정성 감각과 침팬지의 공정성 감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런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답할 것이다. 아마 몇 가지 차이점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두 종 모두 평등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1차 공정성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호미니드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사람과 유인원은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면 남들에게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안다. 따라서 2차 공정성은 순전히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공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거나 아주 훌륭해서가 아니라 협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두를 한 팀으로 묶어두기 위한 방법이다. 내가 말하는 감정 지능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과 유인원의 공정성 감각은 부정적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그러고 나서 부정적 감정을 그 나쁜 효과에 대한 인식과 결합함으로써 긍정적 감정으로 바꾼다. 동물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을까? 자유의지의 많은 정의 중 미국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개인을 단지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욕구를 완전히 알고 그것이 달라지길 바라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개인이 자기 욕구의 바람직성을 고려하는 순간 그는 자유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프랭크퍼트는 주장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주장인데 이 주장을 검증하려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길 원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처음에 마음먹었던 행동을 포기할 기회를 해당 동물에게 주는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과연 동물은 첫 번째 욕구를 포기할까? 어린 침팬지는 놀이 상대의 어미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싸움을 시작한다. 고양이는 여러분이 등을 돌린 뒤에야 부엌 카운터에서 고기를 훔쳐간다. 동물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잘 아는데 그래서 내 차 앞에 나타난 다람쥐처럼 망설일 때가 많다. 가끔은 처음의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은 위계가 엄격한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암컷과 짝짓기 하기 좋아하는 젊은 수컷 침팬지는 암컷셋에 다가가 기회가 오길 기대하며 주변에서 얼쩡댄다. 하지만 알파 수컷이 그곳을 쳐다보면 살금살금 도망치는데 성공할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을 하려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남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프랭크퍼트가 정의한 자유의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은가? 침팬지가 최후 통첩 게임에서 다른 선택을 할 경우 자신에게 더 많은 먹이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결과를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 행동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내가 선호하는 설명은 좋은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눈앞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침팬지는 단지 앞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자제력까지 갖춘 셈이다. 자제심을 보여주는 예는 아주 많다. 우리는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거부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능숙하게 처리한다.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 놀라운 능력은 흔히 우리의 대뇌피질 덕분에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사람의 경우 대뇌피질에는 뇌 전체 신경세포 중 19%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영장류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감정 조절 중 상당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사회적 관계의 일부이다. 내가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감정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감정이 사회적 상황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험자를 컴퓨터 뒤에 의자에 홀로 앉혀놓거나 뇌 스캐너에 홀로 집어넣는다. 감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다. 감정적 삶에서 가장 큰 파탄은 자라는 동안에 애정어린 환경을 박탈당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혼자 알아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영장류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양육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킨샤사 근처에 있는 롤라야 보노보 보호구역에서 보노보를 연구할 때였다. 슬프게도 이곳의 보노보들은 모두 정신적 외상을 입은 고아이다. 죽은 어미 곁에 붙어있던 어린 보노보는 시장에서 압수되어 보호구역으로 보내지는데 이곳에서 마망이라 부르는 현지 여성들이 이들을 돌보고 젖병으로 우유를 먹이면서 키운다. 2년쯤 지나면 이들 보노보는 울타리가 쳐진 숲에서 살아가는 무리에 합류해 살아가며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야생으로 되돌아갈 날을 기다린다. 큰 보노보 무리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제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비디오로 기록했다. 우리는 고아들에게서 중간 수준의 공감을 관찰했다. 무리 내에서 태어나고 자기 어미 손에서 자란 보노보 6마리는 고통받거나 괴로움에 빠진 남을 위로하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 이들 행동을 기준으로 우리는 고아가 되면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나는 동물의 감정을 연구하는 것에 더해 동물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종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일 뿐만 아니라 개체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성격을 정의하는 주요 차이점일지 모른다. 우리는 뇌 연구를 통해 보호시설에서 자란 어린이는 편도가 커지고 지나치게 활성화되며 부정적 정보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 이들의 감정 조절과 정신 건강은 돌이킬 수 없게 손상되는데 루마니아의 고아원들이 정신 도살장이라 불린 이유는 이 때문이다. 태어나자마자 송아지를 어미에게서 떼어놓는 잔인한 낙농업 관행을 비롯해 격리 상태에서 키운 동물들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 이것은 어미소와 새끼 모두에게 아주 큰 정서 장애를 야기한다. 소와 보노보를 비롯해 많은 종에게 감정 지능은 아주 중요하다. 이 배들은 그저 느낌의 강유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배들에게도 항행을 돕는 키와 노가 있다. 사람과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이 도구들이 사라지는데 고아들이 감정적 균형을 잡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이 때문이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30분이 다 돼가네요. 오늘도 녹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7장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녹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